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3년째 이웃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매일 밤 누군가 여러분 집에 플래시를 비추고 불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고 차를 털려고 시도한다면, 그런데 신고해도 현행범이 아니라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상황을 3년간 겪어오신 부산의 한 가정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3년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리 동네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아침이면 출근하시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특히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는 꽤 유명한 종교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종교복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평복을 입고 생활하시는 일반인들도 함께 거주하고 계셨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종교 시설이 앞에 있으니 오히려 더 조용하고 안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몇 년간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따로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가끔 그쪽에서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정도만 눈에 띌 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동네 참 좋다, 조용하고 안전해서 마음이 놓인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시는 게 일상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 역시 직장에서 돌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차량도 집 앞 길가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었고 밤늦게 귀가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웃음소리,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집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출퇴근도 편리했고 주변에 마트나 병원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계속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에요. 맞은편 종교시설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평온했던 시절이 정말 소중했구나 싶어요. 아무 걱정 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들 수 있었던 그때, 차 문을 잠그지 않아도 안전했던 그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2021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너무 사소해서 그냥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 집 앞에 담배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다거나 밤늦게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것들이었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종종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집 앞 길가에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담배갑, 음료수 캔, 과자 봉지. 바람에 날려온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같은 라인에 사시는 이웃분들도 요즘 이상하게 쓰레기가 많다고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끊어지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부모님께서 TV가 왜 이렇게 자꾸 끊어지지? 하시며 답답해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 회사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집 와이파이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설마 이런 일이 의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밤늦은 시간에는 또 다른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큰 웃음소리나 떠드는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누군가 밖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며 걱정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차량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면 차 주변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일이 너무 자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바람에 날아온 거겠지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차 문손잡이 부근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만진 흔적 같은 게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달 정도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집이 누군가의 표적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으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1년 말이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맞은편 종교 시설 쪽에서 누군가 저희 집 방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고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정말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셨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까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CCTV 설치 업체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개인 보안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업체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앞과 주차 공간이 잘 보이는 위치에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초 CCTV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녹화도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설치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CCTV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록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설치 첫 주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지 몇 달이 지난 2023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고 차로 향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차 문손잡이 부근에 지문 같은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차 씻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만이 아니라 차 문 전체에 손자국 같은 흔적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차 문을 열려고 이것저것 만져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혹시 누군가 밤에 우리 차를 건드린 건 아닐까?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새벽 2시 30분경 한 사람이 우리 집 앞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고등학생인지 대학생 초년생 정도로 보이는 체격이었죠. 그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우리 차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차량 절도 시도였어요. 다행히 차 문이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문까지 모든 문을 다 확인해 보더라고요. 심지어 차 안을 들여다보며 뭔가 가져갈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약 5분 정도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지는 방향이 바로 맞은편 종교 시설 쪽이었습니다. 설마 그쪽 사람인 건 아니겠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체격과 행동, 그리고 사라진 방향,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여줬더니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아이고, 이런 일이 우리 집에 하시며 정말 충격받으셨거든요.
아버지도 나이가 참 어려 보이는구나. 요즘 애들이 이런 짓까지 하나?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범인의 신원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더 조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집 앞에서 택배를 받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젯밤 CCTV에 찍힌 그 체격과 비슷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뭘 했는지 아세요? 어깨를 으쓱하는 제스처를 했어요. 마치 어쩔 건데 라는 듯한 도발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어젯밤에 우리 차를 털려던 그 사람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었고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서 그날 저녁에 다시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으쓱하던 사람의 체격과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고 체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산책을 나갔다가 맞은편 종교 시설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물 앞 마당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 그 아이의 체격과 얼굴이 어젯밤 CCTV에 찍힌 그 사람, 그리고 어깨 으쓱하던 그 사람과 너무 비슷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했습니다. 정말 그 종교 시설에 사는 아이였구나.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몇 년간 평화롭게 공존해왔던 그 건물에서 그것도 아직 어린 나이의 아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의 부모나 어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모르고 있다면 아이 혼자서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그것도 문제였고 만약 알고 있다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이와 연관된 더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차량절도 시도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2023년 3월부터 정말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것이 분명히 의도적인 행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10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라고요. 번개가 친 것처럼 순간적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뭐지?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맞은편 종교 시설에서 누군가 강한 빛을 이쪽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나 손전등 같은 걸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빛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번쩍, 번쩍, 번쩍 계속해서 우리 집 방향으로 빛을 비췄어요. 이상하네. 왜 저러지? 다음 날도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더라고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때로는 새벽 1시나 2시까지도 불규칙하게 빛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그냥 비추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번쩍번쩍 거렸습니다. 3번 연속으로 비췄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5번 연속으로 비췄다가 멈추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 빛의 방향이 문제였어요. 정확히 우리 집 창문을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제가 설치한 CCTV 쪽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어요. 마치 너희가 우리를 감시하면 우리도 너희를 감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주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잠들려고 하면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요즘 밤에 자꾸 번쩍번쩍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혹시 누가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셨어요. 2주차가 되니까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정말 어이없는 장면들이 계속 녹화되고 있었어요. 맞은편 종교시설 건물 위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쪽으로 플래시를 비추는 모습. 때로는 2~3명이 함께 나와서 마치 구경거리라도 보듯이 우리 집을 향해 빛을 비추는 모습.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중간중간 플래시를 번쩍번쩍 비췄어요. 마치 재미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업무에도 집중이 안 되고
밤만 되면 불안해졌거든요. 오늘은 또 언제부터 시작할까? 얼마나 오래 할까?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 사람들이 대체 왜 저러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괴롭힘을 당해야 하나 하시며 속상해하셨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에서 밤마다 우리 집에 플래시를 비춰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고 사안인가요? 경찰관분이 그런 행위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CCTV 영상도 보여드리고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계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플래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마침 경찰관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셨거든요. 경찰이 맞은편 종교 시설로 가서 플래시를 비추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약 30분 정도 후에 돌아오셨죠. 해당 건물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간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맞은편에서 또 누군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강한 빛으로 우리 집을 비췄습니다. 그것도 CCTV를 정확히 겨냥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빛을 비추면서 V자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승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도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찰이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나오다니,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이 일이 3월부터 6월까지 무려 3개월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반복되는 플래시 테러에 우리 가족 모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하고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 4월 15일 새벽, 이 날짜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플래시 테러는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미 한 달 넘게 시달리고 있던 터라 어느 정도 무뎌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건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려고 집 앞으로 나갔는데 차 주변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왜 이렇게 많지? 자세히 보니까 담배꽁초만이 아니라 쟤까지 차 지붕 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람에 날아온 것 치고는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새벽 2시 17분경에 녹화되어 있었어요. 맞은편 종교시설 건물 위에서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꽁초를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던졌어요. 그것도 불이 아직 붙어 있는 상태로 말이에요. 첫 번째 담배꽁초는 맞은편 이웃집 지붕으로 날아갔습니다. 불이 붙은 채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지붕에서 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담배를 꺼내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피우고 나서 이번에는 우리 집 쪽으로 던졌어요. 두 번째 담배꽁초는 우리 가족 소유의 차량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역시 불이 붙은 상태였어요. CCTV로 보니까 차 지붕에서 작은 불꽃이 번쩍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정말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만약 차에 불이 붙었다면 집까지 번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이 세 번째 담배까지 피우더라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게도 23번을 반복해서 불붙은 담배꽁초를 우리 쪽으로 던졌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정말 방화 시도나 다름없는 행위였거든요. 더구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짓을 했다고? 어머니는 차라리 말로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불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하시며 정말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도 이건 우리가 직접 가서 따져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게요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아니다. 우리 차니까 우리가 직접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 이런 건 부모가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부모님이 맞은편 종교 시설로 가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 1시간 후에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영상을 보여주고 따졌더니 자기네 애가 그랬다고 하더라.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사과는 했어요. 글쎄,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뭔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냥 애가 그랬는데 어쩌겠냐는 식이었어. 아버지도 차에 상처가 난 것 같다고 했더니 보상해 줄 테니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보상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저희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간 맞은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는 계속 담배를 피울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건물 위에서 누군가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나 던지는 행위를 반복했거든요. 말을 안 듣는다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자식이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을 안 듣는다는 핑계로 넘어가려고 하다니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그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니.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불붙은 담배꽁초가 또 날아왔어요. 부모님이 직접 가서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을 거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될 줄은 말이에요. 담배꽁초 투척 사건 이후 저는 매일 밤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또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가족들은 점점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또 CCTV 보고 있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분노하셨던 아버지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만 좀 하자는 식으로 변하셨어요. 아빠, 그런데 어제도 또 담배꽁초가, 그 정도야 뭐, 바람에 날아온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라. 정말 답답했어요. 분명히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가족들은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계속 그런 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는다며 아예 CCTV 얘기 자체를 꺼리셨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안전이야 뭐야. 지금까지 별일 없었잖니. 너만 자꾸 그러고 있어. 이런 반응들이 계속되니까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어요. CCTV를 확인하는 것도,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는 것도, 그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밤마다 CCTV를 체크하면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분명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또다시 맞은편에서 플래시를 비추는 모습이 찍혔어요. 이번에는 3명이나 함께 나와서 마치 구경거리라도 보듯이 우리 집을 향해 빛을 비췄어요. 여보세요. 또 이런 일이. 가족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들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대답하고는 각자 할 일을 하러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만 거실에 혼자 남아서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정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CCTV에는 분명히 문제 상황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었어요. 담배꽁초 투척은 줄어들었지만 플래시 조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가끔씩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찍히곤 했어요. 내가 이걸 다 혼자 감당해야 하나? 특히 힘들었던 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가족들은 이미 관심을 끊었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이웃싸움 정도로 뭘 그렇게까지 라는 반응이 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졌어요. 밤에 조금만 소음이 들려도 벌떡 일어나서 CCTV를 확인했고 아침에 나가서도 혹시 밤새 뭔 일이 있었나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병원이라니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멀쩡해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저 애가 정말 이상해졌다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니까 저는 정말 우울해졌어요. 집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면초가였거든요. 한 번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웃이 계속 괴롭히는데 가족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동료도 그런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역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죠.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외로운 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별일 아니다. 넘어가자고 할 때 혼자서 이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외로움을 아시나요? 그렇게 몇 달을 혼자 견뎌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공식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구청,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한 거죠. 과연 이런 제도적 접근이 도움이 될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공식적인 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먼저 경찰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플래시 조사건, 담배꽁초 투척건, 차량 절도 시도건, 모든 CCTV 영상을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담당 경찰관분이 영상을 보시더니 확실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해당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에게 계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탄력적으로 순찰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죠. 며칠 후 정말로 순찰차가 우리 동네를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순찰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는 정도였거든요. 정작 문제가 발생하는 새벽 시간대에는 순찰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순찰을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문제가 주로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순찰은 인력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주세요. 즉시 신고하라는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어느 날 밤 11시경 또다시 플래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이웃에서 우리 집에 플래시를 비추고 있는데 출동 가능한가요? 확인해보고 출동하겠습니다. 30분 후 순찰차가 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해자들이 사라진 후였죠. 경찰관분이 맞은편 건물에 가서 확인해보셨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CCTV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겠어요? 영상은 참고하겠지만 현행범이 아닌 이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피곤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또 그 집에서 신고 들어왔네 하는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나 소음 문제는 구청 소관이니까 뭔가 다른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웃에서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분의 답변은 이랬어요. 해당 지역에 단속을 나가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조치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역시 현장 적발이 관건이더라고요. 하지만 쓰레기 투기나 소음은 대부분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단속 공무원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교육청에도 연락해봤어요. 혹시 미성년자가 연루된 문제라면 교육당국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종교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차량 절도, 시도나 방화 위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서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문의해보니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더라고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경찰서별로 대응이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경찰관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다른 분은 이웃끼리 좀 참고 지내시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셨거든요. 특히 파출소에서는 대부분 미온적인 반응이었어요. 좀 참으세요. 시간 지나면 조용해질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요. 이웃끼리 대화로 해결해보시는 게 어때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고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답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CCTV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 건가요? 몇 달 동안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공공기관들도 결국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현행범 체포나 명확한 피해가 없는 이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또다시 플래시 조사가 시작되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번에는 비교적 빨리 출동해 주셨고 현장에서 직접 가해자와 대면할 수 있었거든요. 경찰관분이 맞은편 건물에 가서 플래시를 비추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계도하셨죠.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간 지 30분도 안 되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은편에서 누군가 나와서 우리 집 CCTV를 향해 V자를 그리더라고요. 마치 경찰이 와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이겼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찰이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나오다니 이건 공권력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계도 직후에 이런 도발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좀 더 지켜본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명백한 도발 행위까지 있었는데도 좀 더 지켜보자는 답변이 나오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민원 번호만 벌써 몇 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K027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 수십 건의 민원과 신고를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는 생각보다 허약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했거든요. 종교 시설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동네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이 범죄자들의 표적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2023년 여름 어느 날 또다시 차량 절도 시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종교 시설의 그 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새벽 3시경 CCTV에 한 성인 남성이 우리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사람은 차 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더니 심지어 차 밑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어요. 또 이런 일이 이미 몇 달간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아직 우리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직접 검거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차량 절도를 시도한 상습범이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리스트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문 채취와 DNA 감시까지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 집에서 이런 과학 수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우리 차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에서 차량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됐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두 번째로 온 범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시도 때는 실패했는데 며칠 후에 또 와서 시도한 거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상습범이었던 거죠. 한 번은 그 사람과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어요. 제가 밤늦게 귀가하는데 우리 집 난간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당황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망가면서도 정말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가 뭘 하려던 건지 뻔한데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다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치안이 불안한 곳이었나 싶더라고요. 종교 시설의 문제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범죄자들도 있고 정말 사면초가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마치 여기는 경계가 허술하다는 신호가 되는 것처럼 다른 범죄자들도 몰려오는 거죠. 우리 집이 뭔가 표시라도 되어 있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소음 때문에 잠이 깼는데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우리 집 앞에서 한 사람이 30분 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필 우리 집 앞에서 그런 긴 통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다른 곳도 많은데. 또 다른 날에는 우리 집 담장 근처에서 누군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혔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공중화장실도 근처에 있는데 왜 하필 남의 집 담장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우연의 연속일까?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종교 시설에서의 괴롭힘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외부 범죄자들까지 자주 나타나는 게 너무 우연의 일치 같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집이 뭔가 소문이 났나? 아니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건가?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정말 지쳐갔어요. 종교 시설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외부 범죄자들까지 계속 나타나니까 우리 집이 뭔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때마다 또 그 집에서 신고 들어왔네 하는 식의 반응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마치 제가 신고를 남발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원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신고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신고를 너무 자주 하면 진상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신고를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정말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상하게 이런 일들을 끌어당기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사시는 게 정말 마음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범죄 사건들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동네 환경 자체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개별적인 범죄 사건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요즘 쓰레기가 좀 많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아침 집 앞 아스팔트 도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두 달 전만 해도 깨끗했던 도로가 희끄무리한 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더럽힌 것처럼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도로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껌, 과자 봉지, 음료수 캔,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까지. 정말 한심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동네가 이렇게 더러워졌나? 부모님도 요즘 길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하시며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산책하기도 민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쓰레기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매일 밤 조금씩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도로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이 찍혀 있었어요. 담배를 들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꽁초를 버리고 가는 모습, 음료수를 마시고 캔을 아무데나 던지는 모습,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특히 맞은편 종교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가장 심했어요. 건물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다 피운 후에는 꽁초를 우리 쪽으로 던지는 게 일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포장지와 남은 음식을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쓰레기통이 바로 50m 앞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저는 구청 자원순환과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앞 도로가 쓰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자원순환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시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심한 곳은 처음 봅니다. 바로 청소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청소 차량과 인력이 동원되어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하나하나 쓰레기를 치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이런 고생을. 아니에요. 이런 게 저희 일이죠. 그런데 정말 심하네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버린 건지. 청소 작업을 하시는 분이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작업을 해서 겨우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며칠 후에 또다시 쓰레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자원순환과에 계속 민원을 넣게 되었어요. 민원 번호가 K027, K034, K041, K027, K034, K41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갔어요. 담당 공무원분도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직접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제지한 적도 있어요. 저기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여기가 당신 땅이에요. 왜 참견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게 잘못된 건데 오히려 제지하는 저를 비난하다니.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정말 절망스러워졌어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환경 악화가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온다는 점이었어요.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런 곳에는 또 다른 범죄자들이나 문제 인물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동네가 더러워진 이후로 수상한 사람들의 출몰이 더 잦아졌어요. 마치 여기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이구나 하는 신호가 된 것 같았어요. 자원순환과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번 청소하면 몇 주는 버텨주길 바랐는데 며칠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허무하셨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신경 써드려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속을 강화하든지. 하지만 단속 강화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2023년이 지나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무엇보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이 정말 걱정되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더럽고 불안한 환경에서 사셔야 한다니.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2024년 들어서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토록 시끄럽고 복잡했던 맞은편 종교 시설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플래시 조사도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고 담배꽁초 투척도 거의 사라졌어요. 새벽에 떠들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죠. 드디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씩 여전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매일 반복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혹시 제가 계속 신고하고 민원을 넣은 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걸까요? 어쨌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상태예요. 밤에 잠들 때도 예전처럼 오늘은 또 뭔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매일 밤 CCTV를 확인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3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남긴 흔적이죠. 가족들은 이제 그만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 다시 예전 같은 일들이 시작될지 모르거든요.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줄어든 것뿐이지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정말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집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지인분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웃 간의 갈등, 괴롭힘, 공공기관의 미온적 대응. 거의 똑같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CCTV 설치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신고하고 민원을 넣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셋째, 공공기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넷째,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노력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비록 완전한 해결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요. 지금도 저는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CCTV 확인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비록 처음에는 이해해주지 못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웃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계신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해결책이 없더라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공공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라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지만 언제 다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3년간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이런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 가정에서 3년간이나 계속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노력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해결은 아닐지라도 꾸준한 기록과 신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결국 상황을 개선시켰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웃 갈등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부산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효과적인 해결책을 아시는 분들,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문적인 조언이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을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혼자서 이런 문제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댓글창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조언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들이나 해결 사례들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